제발 누가 좀 도와주세요. 제 딸이 숨을 쉬지 않아요. 여기 누가 없나요? 제 딸 좀 살려주세요. 한겨울의 매서운 눈보라 속에서 저는 절박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사라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의식을 잃은 것입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는데 눈 속에서 달려오는 한 남자가 보였어요. 그는 망설임 없이 사라에게 달려와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구급차는 불렀나요? 저는 메이오 병원의 연구원입니다. 그의 침착한 목소리와 능숙한 손놀림이 저에게 희미한 안도감을 주었어요. 사라의 호흡이 돌아온 후 그 낯선 아시아인 남성은 병원 응급실까지 함께 동행했습니다. 하지만 사라가 안정을 찾자 그는 조용히 사라졌어요. 그날 밤 저는 딸의 병실에서 사라의 손을 잡은 채 그 낯선 은인에게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의 이름조차 물어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네소타 로체스터에 사는 소피아입니다. 혼자서 6살 딸 사라를 키우고 있어요. 저는 대학 시절 사라를 낳게 되었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라는 희귀 근육 디스트로피를 앓고 있어요. 저는 지역 도서관에서 어린이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로 일하며 병원비를 감당하고 있지만 매달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의료비에 밤마다 홀로 눈물 짓곤 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도서관에서 일하고 그 후엔 이곳 병원으로 와서 사라를 돌봅니다. 도서관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일을 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공간에서 일하는 건 행복한 일이지만 그 웃음소리 속에서도 사라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라의 병은 근육 디스트로피라고 합니다. 아이의 근육이 점점 약해지는 희귀 유전병이죠. 처음에는 단순히 걸음이 늦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주 넘어지고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하는 모습이 심상치 않아 보여 병원을 찾았고 그렇게 긴 검사의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희귀병이라 진단을 받은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보험회사는 새로운 치료법을 실험적이라고 거절했고 기존 치료법도 대부분이 본인 부담이었죠. 한 번 치료받을 때마다 수천 달러가 들었고 매주 받아야 하는 물리치료비까지 더해지면서 도서관 급여로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 되어갔습니다. 밤새 울던 사라를 안고 있으면 제 가슴도 함께 아팠어요. 점점 걷기 힘들어하는 아이를 보며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주말에는 햄버거집에서 시간당 알바를 했고 밤에는 온라인 과외도 하고 틈틈이 원고 번역하는 일도 했지만 늘어나는 의료비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오늘도 15층 신경과에서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라의 상태가 예상보다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고요. 이대로 가면 곧 휠체어가 필요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큰 결심으로 싱글맘이 되기로 했지만 때로는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기가 벅차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병원 로비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사라는 옆자리에서 그림책을 보고 있었죠. 갑자기 누군가 제 테이블 앞에 멈춰 섰어요. 혹시 지난주 주차장에서 만났던 분 아닌가요? 고개를 들어보니 그날 사라를 응급처치해준 그 아시아인 남성이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는 생각보다 젊어 보였어요. 네, 맞아요. 그날 정말 감사드려요. 덕분에 사라가 무사히 잘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 그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박태현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왔고 메이오 클리닉에서 신경근육질환 연구를 하고 있어요. 저는 소피아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사라고요. 정말 그날 아니었으면. 사라가 태연을 알아보고 수줍게 미소 지었어요. 태연은 사라에게 친근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 사라. 많이 좋아졌구나. 다행이다. 짧은 대화 후 태연은 자리를 떠났지만 그의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눈빛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저의 운명을 바꾸게 될 줄은요. 봄이 시작될 무렵 도서관에서 과학과 의학의 세계라는 주제로 어린이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지역 의료 전문가들을 초청해 아이들에게 의학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행사였죠. 메이오 클리닉에 연락해 연구원 한 분을 초청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놀랍게도 태연이 자원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행사 당일 태연은 우리 몸속의 슈퍼히어로들이라는 주제로
어린이들에게 근육과 신경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는 복잡한 의학 용어 대신 아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비유와 재미있는 이야기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의 몸속에는 수많은 슈퍼히어로가 살고 있어요. 근육은 강한 힘을 가진 슈퍼맨, 신경은 빠른 메시지를 전달하는 플래시 같은 영웅이죠. 이 영웅들이 함께 협력해야 우리가 걷고, 뛰고, 웃을 수 있어요. 아이들은 태연의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었고, 특히 사라는 눈을 반짝이며 모든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 태연은 사라에게 특별히 작은 그림책을 선물했어요. 그가 직접 그린 것이었는데 근육과 신경이 슈퍼히어로로 변신해 몸속에서 모험을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그림을 잘 그리지는 못하지만 사라를 위해 특별히 준비했어요. 사라는 그 책을 보물처럼 소중히 품에 안았어요. 태연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한 저는 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는 기쁘게 수락했어요. 저녁 식사 동안 태연은 자신의 연구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는 신경근육 질환, 특히 사라가 앓고 있는 것과 같은 희귀근육 디스트로피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희귀질환 치료가 너무 비싸요. 임상시험에 참여하려면 180만 달러 정도가 필요한데 보험도 적용되지 않고. 제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태연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한국에서는 의료 시스템이 달라서 비슷한 치료가 훨씬 저렴해요. 약 30만 달러 정도면 가능할 거예요. 그래도 많은 돈이지만 30만 달러요? 그래도 미국보다는 현실적인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연세 세브란스 병원의 이 교수님께 연락해 볼게요. 그분이 제 지도 교수님이셨는데 사라의 케이스에 도움을 주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저녁 태연은 사라에게 한국어로 안녕과 감사합니다를 가르쳐 주었어요. 사라는 재미있어하며 태연의 발음을 따라했고 세 사람은 웃음소리로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족 같은 따뜻함이었어요. 몇 주 후 태연이 병원으로 와보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의 표정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소피아,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 교수님께서 사라의 케이스에 관심을 보이셨어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새로운 임상시험 프로그램을 시작하는데 사라가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연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태연은 태블릿을 꺼내 세브란스 병원의 최신 치료법과 시설, 임상시험 결과 등을 자세히 보여주었어요. 이 교수님은 신경근육질환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예요. 이 프로그램이 사라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해요.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지만 현실적인 고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까지 가는 건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사라와 저만 낯선 곳에서 어떻게. 태연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실 저도 곧 한국으로 돌아가요. 이곳 연구가 거의 끝나가서 혹시 함께 가는 건 어떨까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최대한 돕고 싶어요. 그의 제안은 단순한 호의 이상이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태연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우리 사라의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기도 하고 늘 따뜻한 배려를 해주는 태연에게 점차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게 어떤 감정인지는 그때는 몰랐어요. 며칠 동안 깊이 고민했어요. 낯선 나라로 떠나는 것은 두려웠지만 사라를 위한 기회라면 결국 저는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도서관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집을 정리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했어요. 태연은 모든 과정에서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드디어 출발하는 날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사라는 창가 자리에 앉아 설렘 가득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태연은 사라를 위해 특별히 한국 동화책과 간단한 한국어 단어 카드를 준비해왔습니다. 한국에 도착하면 맛있는 떡볶이랑 불고기를 먹자. 사라가 좋아할 거야.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을 날아가던 중 사라가 갑자기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어요. 평소에도 종종 있던 근육 경련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사라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숨쉬기도 힘들어했어요. 고도로 인한 기압 변화가 사라의 상태를 급격히 나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계신가요? 닥터 니드. 승무원의 다급한 방송이 기내에 울려 퍼졌어요. 태연이 즉시 일어났지만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아직 의사가 아닌 연구원이었어요. 하지만 사라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며 그는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메이오 클리닉 신경근육질환 연구원입니다.
환자의 상태를 알고 있어요. 태연은 기내의 의료 키트를 확인하고 사라에게 필요한 응급 처치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연구실에서 늘 보던 증상이었고 임시 방편이지만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소피아, 제 가방에 있는 태블릿을 꺼내주세요. 세브란스 의료진과 긴급 화상 상담이 필요합니다. 기내의 와이파이로 세브란스 병원 의료진과 연결된 화면에는 사라의 주치의가 될 이 교수가 있었어요. 13시간의 비행 중 7시간이 남은 상황, 그들은 실시간으로 사라의 상태를 체크하며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기장은 비상 착륙을 고려했지만 태연과 세브란스 병원 의료진의 협력으로 사라의 상태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그 긴박했던 2시간 동안 저는 사라의 손을 잡고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사라는 극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기압 변화와 장시간 비행으로 인한 피로가 겹친 것입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자마자 사라는 의식을 잃었어요. 사라, 눈 떠봐, 제발. 태연은 즉시 공항 의료센터에 연락했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세브란스 병원 응급팀이 곧바로 도착했습니다. 구급차가 서울로 향하는 동안 사라의 상태는 계속 불안정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실시간으로 환자 정보가 병원에 전송되고 응급실에서는 이미 사라의 상태에 맞춘 준비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의료진들이 완벽한 호흡으로 움직였고 사라는 즉시 집중 치료실로 이송되었어요. 걱정 마세요. 사라는 이제 안전합니다. 이 교수의 말에 그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저를 태연이 조용히 안아주었어요. 그의 품에서 저는 처음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라가 눈을 떴을 때 창밖으로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엄마, 여기가 한국이에요? 사라의 맑은 목소리가 들리자 밤새 준비하고 있던 의료진들의 얼굴에도 웃음이 번졌습니다. 창가에 서서 벚꽃을 바라보는 사라의 모습에서 저는 새로운 희망을 보았어요. 우리의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이곳에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처음 세브란스 병원에 들어섰을 때 저는 미국의 병원과는 다른 시스템에 놀랐어요.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한 번의 진료를 위해 길게는 2-3주를 기다려야 했고 MRI나 CT 촬영은 보험 승인을 받는 데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사라의 첫 진료 당일 여러 검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졌어요. 영상 촬영, 유전자 검사, 근전도 검사 등 미국에서는 여러 날에 걸쳐 진행되는 검사들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었고 검사 결과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라가 입원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부터 태연과 저는 점점 더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환자와 의료진의 관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상의 감정이 자연스럽게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태연은 퇴근 후에도 병원에 들러 사라에게 한국어 단어들을 가르쳐 주었고 때로는 재미있는 한국 동화책을 읽어주곤 했어요. 한 번은 사라가 잠든 후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커피를 마시며 태연이 제게 물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일하셨을 때 가장 좋아하셨던 프로그램이 있으신가요? 상상의 세계로 떠나는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책을 읽고 그 세계를 상상해서 직접 그림으로 표현하고 이야기를 만드는 거였죠. 아이들의 상상력이 정말 놀라웠어요. 그런 프로그램이라면 사라도 좋아했겠네요. 아이들의 상상력은 정말 무한한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들으며 태연의 눈빛이 반짝였고 그날 이후로 우리는 종종 책과 영화,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공통점을 발견해 나갔습니다. 어느 날 태연이 퇴근 후 병원을 찾아와 사라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마법의 설탕 2조각이란 책이었는데 사랑과 우정, 희망을 주제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고 서로 돕는 이야기였어요. 사라는 그 책이 너무 마음에 들어 태연에게 안기며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태연,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사라를 위해 시간을 내주시고. 괜찮아요. 사실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저에게도 특별하거든요. 그의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말에 제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퇴원 후에도 태연은 자주 저희를 찾아왔어요. 주말에는 사라와 함께 서울의 공원들을 산책하고 경복궁이나 국립박물관 같은 곳도 방문했죠.
어느 봄날 석촌 호수에서 벚꽃이 흩날리는 가운데 태연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소피야,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에는 단순히 도와주고 싶었던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당신과 사라가 제 생각 속에 항상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두 분을 빨리 보고 싶다는 생각뿐이에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지만 철저히 숨겨왔어요. 제가 애가 있는 싱글맘이라는 현실, 그리고 태연은 앞으로 유능한 의사가 될 사람이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총각이란 사실이 제 감정을 억누르게 했거든요. 그런 태연이 저에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사라도 당신을 정말 좋아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애가 있는 여자예요. 당신의 미래를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 태연은 제 양손을 꼭 잡으며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소피야, 내가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 느꼈던 건 당신의 강인함이었어요. 혼자서 사라를 위해 모든 것을 감당하는 모습, 그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 그리고 사라에게 보여주는 무한한 사랑. 그 모든 것이 나를 당신에게 이끌었어요. 그의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가족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국은 미국과 다르잖아요. 외국인이고 아이까지 있는 여자를 당신 부모님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태연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특히 아버지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계세요. 하지만 소피아, 내 인생의 선택은 내가 하고 싶어요. 만약 가족이 당신과 사라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건 내가 시간을 들여 설득할 문제예요. 나는 우리가 함께할 수 있다고 믿어요. 태연,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사라와 나는 당신에게 짐이 될 수도 있어요. 당신은 앞으로 훌륭한 의사가 될 사람인데. 소피아, 내게 사라는 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라를 통해 내가 왜 의학을 공부하는지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사라 같은 아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그리고 당신은 내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어요. 용기, 희생,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제 마음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태연, 저도 당신을 정말 좋아해요. 하지만 우리 관계가 쉽지 않을 거라는 것 알고 있어요.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소피아, 당신을 책임지고 싶어요. 그날 석촌호수의 벚꽃이 우리의 첫 키스 위로 흩날렸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어요. 우리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서로를 향한 마음을 키워나갔습니다. 태연은 퇴근 후마다 저희를 찾아왔고 종종 주말에는 사라와 함께 서울의 여러 명소를 방문했어요. 사라는 태연을 태연 삼촌이라고 부르며 무척 따랐고 태연도 사라를 진심으로 아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끔은 사라가 잠든 후 태연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꿈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훗날 내가 정말 의사가 된다면 사라 같은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치료센터를 만들고 싶어요. 모든 아이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곳으로요. 태연의 따뜻한 마음과 꿈을 들으며 저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정말 행복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태연은 저희를 자신의 부모님께 소개하고 싶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간호대학 교수셔서 사라의 상태도 이해하실 거예요. 아버지는 조금 전통적인 분이시지만 좋은 분이세요. 태연의 부모님 댁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맛있는 음식 냄새가 가득했고 태연의 어머니가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드디어 만나게 되어 반가워요. 태연이가 편지에서 많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하지만 태연의 아버지는 생각했던 것과 달리 굉장히 차갑고 엄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태연아, 안쪽으로 들어가자. 얘기할 게 있다. 태연이 부모님과 함께 다른 방으로 들어간 동안 저는 사라와 함께 거실에 남겨졌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지만 안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강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외국 여자애 아이까지 있는 싱글맘이라고? 정신이 있는 거냐? 내가 우리 집안에서 무슨 망신이 될지 생각해봤어? 아버지, 그런 선입견은 맞지 않아요. 소피아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사라도 훌륭히 키우고 있어요. 그 아이가 아무리 불쌍하다고 해도 우리 가족이 책임질 일은 아니야.
너는 앞으로 의사가 될 사람이야. 우리 집안의 체면을 생각해봐. 저는 충격을 받았지만 사라를 위해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얼마 후 태연이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소피아, 미안해요. 오늘은 좀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그의 부모님은 태연이 한국 가문의 장남으로서 가문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고 외국인 싱글맘과의 관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소피아, 정말 미안해요. 아버지는 좀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어머니도 처음에는 당황하셨지만 조금은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해요. 그날 밤 병원 근처 임시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라의 치료를 위해 한국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지, 태연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였어요. 다음 날 태연은 평소와 같이 병원을 찾아왔지만 그의 눈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어젯밤 부모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특히 아버지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계셔서 태연, 당신 가족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미국으로 돌아가는 게 나을까요? 태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사라의 치료가 최우선입니다. 부모님 문제는 제가 해결할게요. 몇 주가 지나는 동안 태연은 매일 병원을 찾아왔지만 저녁에는 항상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사라의 치료에 집중했고 태연은 계속해서 부모님을 설득하려고 노력했어요. 그의 어머니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완강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태연의 어머니가 혼자 병원을 찾아왔어요. 그녀는 조용히 사라의 병실에 들어와 먼저 사라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예쁜 한국 전통 인형이었어요. 소피아,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태연의 어머니는 남편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몰래 저희를 만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태연이 어떻게 매일 밤 우리 이야기를 하는지, 얼마나 사라를 생각하는지 들려주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놀랐어요. 하지만 태연이가 당신과 사라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오랜만에 아들의 진심 어린 행복을 봤어요. 그녀는 남편이 가문의 전통과 체면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라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태연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남편을 설득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이 아이와 당신을 보니 진심이 느껴집니다. 그날 이후로 태연의 어머니는 종종 병원을 찾아와 사라를 돌봐주었고 간호학 교수로서의 지식을 활용해 치료에 도움이 되는 조언도 해주셨어요. 하지만 태연의 아버지는 여전히 저희를 만나길 거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라가 물리치료 중에 심각한 근육 경련을 일으켰어요. 병원에서는 즉시 태연에게 연락했고 저는 불안한 마음에 그의 어머니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놀랍게도 1시간 후 태연의 부모님 모두 병원에 도착했어요. 아버지는 처음으로 사라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가 아픈 거니? 사라는 아픔에도 불구하고 태연이 가르쳐준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다리가 아파요. 하지만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그 순간부터 태연의 아버지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병원을 종종 방문하기 시작했고 특히 사라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한 달 후 사라의 생일에는 아버지가 직접 디자인한 특별한 목재 의자를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사라, 이 의자는 내 근육의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좋은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특별히 설계했단다. 그날 저녁 식사 중에 태연의 아버지가 마침내 우리의 관계를 인정하는 말을 했습니다. 소피아,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우리 아들과 당신의 관계를 인정하겠어요. 사라의 용기와 당신의 헌신을 보니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 문화와 전통을 존중해주길 바랍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희귀질환센터에서의 상담 후 태연은 평소보다 더 생각에 잠긴 것 같았어요. 사라의 치료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태연이 저를 남산타워로 초대했습니다. 그날은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진 아름다운 날이었어요. 사라는 태연의 부모님과 함께 집에 있었죠. 우리는 케이블카를 타고 남산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에서 태연이 제 손을 부드럽게 잡았어요. 소피아, 당신을 처음 만났던 그 눈보라 치던 날 기억해요? 태연이 말했어요.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당신이 사라를 구해줬잖아요. 태연은 잠시 서울 도시 전경을 바라보다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저와 마주 보았습니다. 그날 우연히 당신을 만난 것이 정말 저는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환자와 연구원으로서의 만남이었지만 이제는 달라요. 당신과 사라는 제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어요. 태연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금으로 만든 섬세한 팔찌가 있었어요. 팔찌에는 3개의 작은 별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 3개의 별은 우리 셋을 의미해요. 서로 다른 별자리에서 왔지만 이제 함께 빛나는 존재들이죠. 소피아,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사라의 새 아빠가 되게 해주세요. 태연의 진심 어린 고백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프로포즈가 아니었어요. 이는 우리 3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삶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네, 정말 그러고 싶어요. 태연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팔찌를 제 손목에 달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산타워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배경으로 키스를 나누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제 정말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라에게 어떻게 말해줄까요? 제가 물었어요. 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사라는 이미 알고 있어요. 어제 저한테 삼촌이 진짜 아빠가 되면 좋겠어요라고 말했거든요. 그날 저녁 우리는 태연의 부모님 집에서 약혼 소식을 전했어요. 아버지는 처음에 반대와는 달리 이제는 따뜻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소피아, 처음엔 내가 너무 경직된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사라를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단다. 약혼을 축하한다. 사라는 너무 신이 나서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계속 떠들었어요. 이제 태연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우리 진짜 가족이 되는 거죠? 그 말에 모두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국에 온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에요. 미국에서는 단순한 검사 하나를 받기 위해 몇 주를 기다려야 했고 치료를 결정하기도 전에 보험 승인 절차부터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달랐어요. 한국 의료의 효율성과 시스템은 그야말로 경이롭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필요한 검사와 치료가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의료진들의 협력 시스템은 완벽했어요. 미국에서는 의료기술이 있더라도 이를 실제로 이용하는 것은 오직 극소수의 부유층뿐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누구나 더 접근하기 쉽게 제공하고 있었어요. 특히 유전자 치료제와 같은 최신 치료법도 미국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의료 환경의 차이는 사라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미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회복이 한국에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라의 회복 1주년 기념을 위한 파티가 있는 날이었어요. 태연은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사라는 학교에서 배운 한국 전통 춤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이제 사라는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해졌고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많이 생겼어요. 더욱 감동적인 것은 태연의 부모님이 이제는 진정한 사라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주셨다는 점이에요. 처음에는 냉담했던 태연의 아버지는 이제 사라를 무척 자랑스러워하며 주말마다 사라를 데리고 박물관이나 과학관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더 많이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내년에는 운동회에도 참가할 수 있을 거래요. 사라의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우리는 더 나아질 것이고 더 많은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치료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되었어요. 그리고 태연.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운명이 되어 우리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늘 밤 창문을 통해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빛을 찾아가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싱글맘으로서 겪었던 모든 어려움과 사라의 병, 그 모든 슬픔과 아픔을 통해 저희는 새로운 희망과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 사라의 병원비가 20억이라는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저는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순간에 태연이라는 빛을 만났고 한국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 태연의 사랑, 그리고 그의 가족이 보여준 포용력은 제게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습니다. 빅토르 위고는 레 미제라블에서 사랑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태연과 사라.
그리고 저는 이제 서로의 사랑으로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갑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걸어갈 수 있어요. 작은 걸음일지라도 희망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모든 순간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모든 싱글맘들과 희귀병으로 고통받는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폭풍우 속에서도 언젠가 맑은 하늘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한 편의 감동 드라마를 본 것 같습니다.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세네카의 말처럼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가장 새로운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저와 새로운 시작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빛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오늘도 사랑합니다.